또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일단 또 시작을 해야지 조금씩 더 들어오겠지만 좀 썰렁하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인텔 아키텍처의 그 기계어들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초에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은 더 시간이 지연되면서 좀 주변에 막 장황한 얘기들이 많이 이번 학기에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조금은 지치는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오늘 여기 스택에 대한 얘기를 정리함으로써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쭉 여러분들 살펴보고 저도 설명을 했던 내용은 도대체 컴퓨터가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실행시키는가, 요걸 이제 보고자 하는 건데, 우리들이 그렇게 동작하는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하드웨어 동작하는가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CPU의 구조를, 우리는 CPU라는 것은 명령어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 명령어라는 것을 실행하는 기계이다, 자동화된 기계이다라고 정의까지는 아니지만 규정을 하고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관점에서는 CPU의 동작을 어떤 명령어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거라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이제 우리 중간중간 쪽에서 나왔고 처음에 정의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지만, CPU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이 명령어가 어떤 종류,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곧 CPU의 아키텍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지식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그 자기의 기초적인 배경으로서, 배경 지식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의 CPU 아키텍처라는 것은 곧 이 CPU가 동작시키는, 제공하는 명령어들의 구성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 하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인텔 CPU의 명령어 구조를 쭉 살펴본 수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명령어 구조를 살펴볼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봤냐면은, 그런 입장에서 볼 때 CPU는 어떻게 추상되는 거라면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장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이 CPU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경되어 가면서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계산 결과를 내놓는 게 CPU라고 했죠. 그래서 그 상태를 규정하는 것이 곧 CPU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PU라는 것은 레지스터에다가 그 상태를 저장하는 기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명령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은 이 CPU가 어떤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는가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32비트 아키텍처인 경우 8개의 범용 레지스터가 있고, 우리가 뒤에 점프문, 조건 이제 실행 부분을 보면서 조건 코드에 해당하는 레지스터들과 다음 명령어의 주소를 가리키는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중요한 레지스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레지스터 기반 위에서 이제 명령어들이 실행되는데, 그 명령어는 CPU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명령어, 그 다음에 산술 논리 계산을 하는 명령어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실행을 현재 항상 다음 명령어 이렇게 실행하는데, 다음 명령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다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을 실행하는 프로그램의 제어를 이동하는 명령어들, 이런 식의 몇 가지 명령어군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인텔 CPU가 제공하는 그런 명령어들의 구체적인 명령어 이름과 그 명령어를 사용하기 위한 인자 오퍼런드 형식, 그리고 그 명령어의 동작 방식 등을 쭉 살펴봤었죠.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이제 소개한 대로 스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고 얘기한 거는 준비된 강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네 번째 파트처럼 프로시저라는 머신 레벨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이동, 산술 논리 계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컨트롤, 그 다음 네 번째 파트로 프로시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계속 봐오면서 이 프로시저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어의 어떤 동작은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한 명령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는 바로 이 펑션, 프로시저라는 것이 소프트웨어에서 왜 필요한 것이며 그 프로시저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CPU의 동작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고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스택이라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시저 파트에서 하는 주된 내용은 스택의 동작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쨌든 새로운 이 동작이 나왔으니까 이것들을 위한 명령어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제 CPU 관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프로시저란 말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C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펑션, 또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 같으면은 OOP 같은 경우에는 또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설계를 할 때 한 단위의 어떤 코드의 묶음 이것들을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이미 이제 어떤 변수라는 개념도 우리가 배웠었고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서 분기가 일어나는 것, 루프가 되는 것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이 프로시저라는 것, 펑션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에서 왜 필요할까요? 답을 한번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없이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힘듦, 고달픔이 발생할까요? 프로그램 만들 때 즉 하나의 함수로 하나의 메서드만 써가지고 만들어라, 하나의 오브젝트만 써가지고 만들어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코드가 엄청 커져요. 그렇죠. 코드 커지죠. 코드 절대적인 사이즈는 같겠지만 코드 커진다는 거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의 흐름으로서 봐야 될 코드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빠지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다 힘들죠. 설계부터 해가지고 메인티넌스부터 해가지고서 버그 생겼을 때 문제점들 이런 것도 생깁니다. 일단 제가 그냥 좀 툭 던지듯이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이미 이제 거꾸로 CPU가 이러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설계할 때는 프로시저라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갔던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런 펑션의 단위로 내 어떤 프로그램을 모듈화시키고 설계해가지고 필요한 위치에서 필요한 조건에 따라 가지고서 펑션,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제약이 없다라면 우리 소프트웨어 분야하는 데 있어서 방금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생기는 문제는 그 모듈레리티라고 하죠. 어떤 단일성.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흐름을 우리 지금까지 본 예제 프로그램만 하면은 메인 함수에 들어갈 내용들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 전체를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게임을 만들던 웹 서비스를 만들던 우리가 보통 만들어야 될 전체 프로그램은 모든 기능들이 한 번에 실행해서 다 동작하는 기능을 프로그램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담아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게 한 번 실행해서 다 거쳐가지는 않아요. 어떤 조건, 어떤 사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거쳐갈 수도 있고 이렇게 거쳐갈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군데군데 여러 번 반복해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는 루프로 순환문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구조인데 그런 순환문은 한 위치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건데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몇 번 하다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쭉 흘러가다가 뒤에서도 몇 번 하다가 또 흘러가다가 여기서 몇 번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단순히 루프로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코드의 반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게 좀 나타내는 게 효율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될 테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기능이라는 것이 전체가 한 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분된 모듈 형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도록 해야지만이 소프트웨어는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 이동,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 또 컨트롤의 프로그램 컨트롤 그럼 이게 하이 레벨 소프트웨어에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제 당연히 깨닫고 있으니까 그게 CPU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쭉 봐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프로시저라는 것도 우리 소프트웨어 분류할 때는 이제 필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CPU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명령어로서 제공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전까지는 한번 다르게 이전에는 데이터 이동이나 산술 논리나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을 해당하는 새로운 명령어들이 하나씩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흐름이 바뀌려면 점프라는 명령어가 있어야지만 프로그램 흐름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시저 관련돼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CPU의 명령어는 우리가 명령어를 이제 뒤에 몇 개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능을 CPU가 구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뭐냐면은 이 프로시저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기능이고 이것을 CPU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머가 적절히 뭔가를 배치를 시켜줘요. 즉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가면은 함수 호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택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CPU 아키텍처는 이걸 왜 배우느냐? 소프트웨어에서 함수 호출을 위해서는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기계어들,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책임이긴 하지만 여기서 CPU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나하나 일일이 지정해 줘야 될 기능들을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의 명령어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정도 이 수업에서는 CPU의 새로운 명령에 대한 어떤 그 관심보다는 소프트웨어에서 얘기하는 프로시저의 호출을 우리는 CPU를 이용해 가지고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스택이라는 것입니다. 스택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OS를 얘기할 때 자주 그리던 그림인데 이게 그 어떤 프로세스의 메모리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프로그램 코드 혹은 데이터,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 이렇게 이분화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힙, 스택 이렇게 전형적으로 나눠지는 이유가 모든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프로시저 호출이라는 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프로시저 호출을 위해서는 스택이라는 특별한 메모리 운용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어셈블리 코드 이제 예제를 보면서 앞에서 다 설명했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빨리 넘어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이미 함수가 컴파일된 모양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제 그 프로시저 함수 호출에서 필요한 메모리 자료 구조인데 스택을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쓰고 있다. 여러분이 자료 구조 시간에 스택을 배울 때 스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루 모양으로 해가지고서 탑과 바텀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오퍼레이션을 푸시를 해놨느냐 이때 빼는 탑을 하느냐 이런 걸 배웠고 이때 항상 오퍼레이션은 탑에 있는 걸 가져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상에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 만드는 걸 여러분이 자료 구조 숙제나 시험을 통해서 했을 텐데 이 자료 구조를 프로그램에 실행해서 필요한 모양으로 옮긴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고 실제로 인텔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모든 CPU에서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CPU가 이해하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는 항상 이렇게 쓰는 거죠. 스택 우리가 이렇게 직권 들어갔던 것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메모리의 가장 큰 주소를 스택의 바텀으로 삼고 아래쪽 작은 주소 쪽으로 스택이 자라는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는 ESP라는 특별한 레지스터 굳이 따져보면 특별하지는 않죠. 이름만 이렇게 붙였지만 ESP라는 레지스터에 현재 내가 쓰고 있는 메모리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들어간 스택의 탑을 가리키도록 항상 메모리 주소를 유지하고 있는 게 ESP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푸시를 하게 되면 인텔은 특히 푸시라는 명령어도 제공이 되는데 푸시를 하게 되면 현재 이 위치를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다면 푸시하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니까 스택 포인터를 하나 감소시키고 여기서는 항상 32비트 아키텍처니까 4바이트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게 푸시 명령어다라고 얘기했고요. 반대로 팝 명령어는 현재 스택 포인터가 여기 가리키고 있으면 이 상태에서 팝하고 어떤 레지스터를 지정하게 되면 이때 스택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서 이 레지스터로 데이터를 무브한 다음에 스택의 변동이 일어났으니까 스택 포인터는
하나 감소시키는, 하나는 4바이트 32비트를 감소시키는 동작을 하는 게 팝 명령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게 CPU가 바라보는 메모리의 스택인데, 이걸 어떤 용도로 활용하느냐, 어떤 프로시저, 즉 함수의 호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함수의 호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스택에 도대체 뭘 저장하느냐를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스택에 저장되는 것은 크게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컬 변수, 함수의 로컬 변수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어셈블리 프로그램의 이해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했던 프로시저 호출 관계에 있어서의 호출하는 인자, 그 다음에 호출된 함수가 리턴될 때 복귀할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한 가지는 임시값들이 저장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예에서는 호출한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레지스터 값을 미리 저장한다거나, 또는 한 함수 내에서도 뭔가 계산을 쭉 하는데 레지스터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로 어딘가 저장해놓고 해당 레지스터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이런 용도가 필요한데, 그럴 때 저장하는 위치가 바로 스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의 함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을 다시 이제 그림을 아까 했던 그림 방식대로 그리면, 이제 우리는 스택을 이렇게 자료 구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항상 스택을 거꾸로 된 모양대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스택 메모리 영역에 함수 호출과 관계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는데, 함수 호출과 리턴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함수 단위로 이 스택 영역을 잘라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라서 쓸 때 한 함수가 쓰고 있는 이 메모리 영역, 이것을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당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택 프레임에는 바로 이런 세 가지 부류의 데이터들이 저장된다. 그래서 각각의 스택 프레임에는 해당하는, 여기가 메인이고 이게 펑션 1이고 이게 펑션 2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각각의 함수에 해당하는 저런 데이터 내용들이 이 함수의 스택 프레임에 이렇게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함수 호출 단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스택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구분된 영역을 이 함수, 이 함수, 이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라고 해서 메인이라는 함수 스택 프레임은 항상 여기로 고정되느냐, F1이라는 함수 스택 프레임은 항상 여기로 고정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차지하는 공간을 스택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재기적으로 F2라는 함수 대해서 다시 F1을 호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만큼의 스택 프레임이 더 할당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을 F1이 다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실행되는 함수와 이때 실행되는 함수의 실제 코드는 동일한 코드이지만 사용하는 데이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 호출 관계가 있을 때, 이때 호출돼서 실행하는 F1 함수의 로컬 변수, 인자 이런 것들과 여기에서 호출돼가지고 사용하는 F1의 로컬 변수나 인자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함수를 지원하는 스택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C 같은 경우 이렇게 큰 프로그램이 있을 때 글로벌 변수는 모든 프로그램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변수이지만, 이 함수의 로컬 변수는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만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안에서 정의된 변수의 어떤 활용 범위, 사용 범위는 이 함수가 실행될 때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 함수가 여기서 불릴 때와 여기서 불릴 때 또 달라진다. 이게 바로 로컬 변수의 특성이고,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호출될 때만 사용하고 리턴이 되어버리면 없어지는 이런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는 거죠. 스택과 관련된 레지스터는 앞에서 봤던 ESP 레지스터고, 또 이미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EBP 레지스터였죠. 이렇게 두 개의 레지스터로 스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될 때 관리하는 이유는 현재 스택에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항상 ESP를 쓰고는 있지만, 여기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스택이라는 것이 그건 역시 한 덩어리 하나의 함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몽땅 다 쓰이는 건 아니라
호출될 때마다 별도의 메모리 용도로서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 함수의 스택 프레임, 다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택이 현재 어디만큼 사용되고 있나 ESB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함수가 실행될 때 자기의 스택 프레임의 내용을 적절히 유효하게 잘 접근하기 위해서 EBP라고 하고 있는 베이스 포인터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EBP, 베이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것은 이 스택 프레임의 시작 주소.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베이스 포인터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프레임 포인터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인텔 CPU에서는 두 개의 레지스터를 이용해가지고서 스택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장의 그림이 쭉 앞으로 더 설명도 더 하겠지만 이 스택에 대한 이 한 장의 그림을 이제 충분히 다 이해한다면 바로 스택에 대한 의미와 사용 방법을 거의 다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메모리를 다시 한번 그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니까 위로 더 있다라고 전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어떤 함수를 호출한 그런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스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대충 이제 구분을 짓긴 했는데 쭉 전체가 스택이지만 함수가 호출되면 호출한 함수의 스택이 여기까지, 호출된 함수의 스택이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스택에 담기는 데이터들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인자, n 인자 1까지 있고 리턴 어드레스 있고 EBP의 저장과 그 다음에 임시 변수, 로컬 변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바로 그것들의 위치까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스택에는 지역 변수와 레지스터의 임시 값들도 저장되고 함수로 출력한 인자들도 저장이 되고 리턴 어드레스도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배치를 가지느냐 바로 이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기 때문에 이 값들의 의미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함수, 여기는 폴러라고 되어 있지만 만약 메인이라고 치자면 메인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고 있을 때 f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호출하게 되면 어떤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자가 이쪽 함수로 전달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내 스택 프레임의 끝에, 그러니까 여기 스택 프레임을 함수 호출이 없다면 로컬 변수를 저장하면서 막 쓰고 있을 겁니다. 막 쓰고 있는데 이때 어떤 함수를 호출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함수로 전달할 데이터, 즉 인자들을 차곡차곡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만, 여러 개 필요하면 여러 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함수로 제어를 넘긴다는 거죠. 그럴 때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이 함수 리턴 됐을 때 돌아와야 될 주소. 그 이유는 이 함수가 여기 F2라고 이름이 있긴 하지만은 어디에서 호출되었냐에 따라 가지고서 리턴되는 위치는 달라지겠죠. 어떤 함수에서 호출되냐에 따라서. 그래서 리턴 어드레스도 호출할 때 같이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택 프레임의 맨 아래쪽은 항상 인자와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된다. 그리고 새로운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스택 프레임이 쌓이게 되면 인텔의 경우, 지금 이 그림은 계속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텔에 대한 예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택에 대한 개념은 어떤 CPU든지 비슷하지만 거의 같지만 실제 이런 각들의 배치는 인텔 CPU만의 규칙인 거죠. 다른 CPU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것들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인텔 CPU 같은 경우는 호출되면 곧바로 맨 첫 번째 새로운 스택 프레임의 첫 번째 위치에 이전 스택 프레임의 베이스 포인터, 스택 포인터 주소를 저장해 두고 자신의 스택 프레임의 첫 번째 위치를 EBP에다가 저장하는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딱 이렇게 세팅하고 나면은 이 프로세스 실행될 때 스택 포인터는 현재 여기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함수의 베이스 포인터, 프레임 포인터는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베이스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를 접근하든지 아래를 접근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
필요한 로컬 변수들, 지역 변수들, 임시값들 이렇게 쭉 조작하고요. 만약에 이 함수가 시전되다가 또 다른 함수를 또 호출한다 라고 하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함수를 호출하면 인자들을 쭉 저장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또 새로운 스택을 부르면서 스택 프레임을 하나 더 쌓이는 식으로 스택을 동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흐름이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는 이제 메인 함수 하나의 그 코드 흐름으로 모든 전체 프로그램을 다 프로그램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렇게 함수들의 호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설계되는 게 필수, 기본입니다. 그것을 실제 CPU가 실행할 때는 CPU 입장에서 보면은 저런 함수의 개념 또는 점프의 개념 이런 것들이 없고 명령어를 하나씩 그냥 실행시킬 뿐이니까 이렇게 임의로 호출될 수 있는 함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택이라는 특별한 메모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함수가 호출될 때 어떤 상태, 컨텍스트를 잘 관리하면서 동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텔에서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 스택의 어떤 현재 위치를 가리키는 레지스터들과 함수들 간의 호출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인자, 리턴 어드레스, 베이스 포인트의 백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쭉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이 그림을 올리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여러분이 이 그림은 하나하나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여러분이 다 알아야 되고 이 그림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오늘 얘기한 CPU가 프로시저 호출을 지원하기 위한 명령어와 스택의 개념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본으로서 뒤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융합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냐면 저렇게 스택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짐작을 해볼 수도 있는데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만 쓰면 새로운 명령어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거 저장하는 거 푸시 써도 되고 무브 써도 되고 이 값들 세팅하는 거 이전에 예에서도 봤지만 무브를 해서 얼마든지 이 값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푸시를 해서 이 값들을 세팅할 수도 있고 또 이거 저장하는 것도 여기 저장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내가 이 주소에다 무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리턴 어드레스라는 것이 있고요. 이전에 우리 다 했던 거 리턴 어드레스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리턴 했을 때 이 주소로 어떻게 가느냐 함수를 호출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이 점프를 해가지고 함수 호출할 수 있어요. 점프라는 명령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오다가 이 함수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해놓고 내가 점프 그 함수의 시작 주소를 주면 여기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기 함수 리턴 됐을 때 원래 거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는가? 사실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돌아가야 될 주소 여기다 저장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쭉 와가지고 EBP 기준 해가지고서 사망하고 떨어진 위치 이 값을 읽어오는 거죠. 이 값을 읽어와가지고 그 주소로 점프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또 우리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프로시저 관련된 이 내용은 CPU가 완전히 새로운 기능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레벨 소프트웨어가 설계되기 위해서는 펑션들의 호출, 프로시저의 호출 관계에 의해서 설계가 돼야 된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호출될 때마다 이 컨텍스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 구조가 바로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는 스택 자료 구조를 이렇게 활용하면은 이제 펑션들로 이루어져, 펑션 호출로 이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인스트럭션 셋의 명령어를 지원하는 CPU가 잘 실행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뒤로 더 배울 거는 뭐냐면은 인텔 CPU에서는 그걸 조금 더 명시적이고 좀 더 프로그래머가 쉽게 사실 여러분 프로그래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셈블리 프로그램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해놓으면 컴파일러 다 만들어주지만 컴파일러 혹은 기계어를 프로그램하는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쉽게 프로시저의 호출 관계를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CPU 명령어가 추가적으로 제공된다는 거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새로운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으로 이거 하고 막 세팅하고 스택 포인트 바꾸고 해야 될 것을
앞으로 제시될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남은 거는 이렇게 스택을 이용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됐으면은 도대체 어떤 명령어로 조금 더 그 스택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컨벤션, 관례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그림에 나왔던 것들을 이런 그림에 나왔던 걸 다시 한번 풀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그림이라는 것은 CPU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게 아닙니다. CPU가 이렇게 동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독시킬 때 스택이라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구성해 놓으면은 그 CPU가 함수 조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택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담는다는 것은 인텔 CPU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의 어떤 서로의 규칙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컨벤션, 관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이렇게 스택을 사용하는 방식을 글로 정리해 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여기 명령어들 몇 개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냥 제목만 빠르게 읽을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뭐냐? 호출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겁니다. 인자를 이렇게 저장하고 리턴 어드레스를 만들어 저장한다. 그리고 뒤쪽, 어쩌고저쩌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 지난번 함수에서도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int n, int x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n을 참조할 때, x를 참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8 2bp 혹은 12 2bp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n은 첫 번째, 두 번째 인자인데 이 n이 8이고 x가 12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거 뒤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그런데 이것을 서로 약속을 그렇게 한 거죠. 약속을 그렇게 해서 여기 뒤쪽에 있는 x부터 메모리에 저장하니까 이쪽 스택 프레임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것이 이 첫 번째 인자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출된 프로세스인 경우에는 우리 지난번 이제 코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림도 분명하겠지만 맨 먼저 해야 될 게 기존 프레임 포인터 레지스터 값을 저장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합니다. 리턴 어드레스 있는 거 4 빼고 그 다음에 인자의 위치 0,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인자의 위치에 따라서 EBP 플러스 된 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우리가 여기 스택 포인터는 사용하는 만큼 이제 스택 포인터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이제 뒤에 나온 이제 코드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만 실제 ESP 레지스터 값을 푸시 팝이 아니라 임의라는 것을 우리가 산술연산 move 혹은 add 혹은 subtract 이런 식의 산술 연산을 통해 가지고 ESP 값을 변경시키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처음 이거 의미를 설명할 때는 이건 특수한 레지스터니까 함부로 값을 넣으면 안 된다, 함부로 값을 세팅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 코드에 보면 이런 작업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스택 포인터라는 것은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뿐이지 어쨌든 그냥 캐릭터를 갖고 있는 레지스터. 그런데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스택 포인터 값을 변경시키는 것은 푸시 혹은 팝 해야 되는데 푸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로컬 변수가 5개 쓰인다. 그러면 푸시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푸시 한다는 것은 뭔가 여기에 값을 넣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컬 변수에 초기 값이 있는 경우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만들고 int i 했는데 여기에 뭔가 초기 값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값에 10을 푸시하면서 i 변수를 로컬 변수를 위한 이 메모리 용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없는 경우 그냥 i, j 뭐 이렇게 초기가 없이 선언된 경우에 굳이 푸시 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i, j를 위한 i를 위한 공간, j를 위한 공간 두 개가 필요하니까 그냥 ESP를 4, 8 만큼 빼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메모리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방식이 스택에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코드를 읽을 때 ESP는 특별한 레지스터인데 저것을 막 이렇게 바꿔버리네? 그럴 때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스택을 활용해가지고 실제 프로그램에 함수 호출을 지원하기 위한 명령어들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명령어가 없으면 스택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수 호출을 위한 전형적인 기능, 즉 콜과 리턴 이런 기능을 별도의 명령어로 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택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명시적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첫 번째 명령어가 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콜 명령어가 뭐다 이걸 이야기보다는 함수 호출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실행하다가 콜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콜하게 되면 앞에서 코드 A에서도 이전의 코드 A에서 봤지만 이런 인자는 내가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무브를 해줍니다. 그런데 리턴 어드레스를 어디선가 읽어와가 저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코드에서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로 점프하는 코드도 보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어떤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은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그 함수의 코드 위치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면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상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콜이라는 이름의 명령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콜이라는 명령어는 사실 이 두 명령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경우는 100% 같은 역할을 합니다. 100%. 콜하고 보통 함수 이름을 우리 코드를 보면 함수 이름에다가 라벨, 즉 메모리 주소가 점프하고 라벨 적는 것처럼 콜하고 라벨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이 위치로 프로그램의 흐름이 이렇게 오다가 콜을 만나면 점프를 만난 것처럼 프로그램이 다른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점프하고 다른 점은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해야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와 같으냐, 이 IP 레지스터 값을 스택에다가 푸시를 합니다. 그리고 점프한다는 거죠. 이 IP가 지난번 레지스터들, 컨디션 코드 레지스터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 카운터는 알죠? 프로그램 카운터. 인텔에서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인스트럭션 포인터, 그래서 이 IP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실행되고 있는데 기계 명령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거죠. 이 중간에 여기서 함수 호출이 있습니다. 함수. 그러면 우리가 이 새로운 명령을 생각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했냐면 함수 호출을 해야 되면 이쪽 스택에다가 스택이 이렇게 있는 스택 이렇게 해서 얘가 메인 함수라면 메인에 대한 스택이 쭉 있어서 사용하고 있다가 이 함수 호출하기 위해서 인자들을 세팅을 쭉 할 겁니다. 그리고 얘가 호출되려면 이 스택 프레임의 맨 끝에 위치에다가 리턴 어드레스를 저장을 해야 되고 자료 메모리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점프가 나야 되는 거죠. 점프 이게 메인의 코드고 어디인가 이쪽 뒤쪽 어디인가 펑션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점프 펑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즉 이런 라벨은 점프의 코드는 이 프로그램에 어떤 위치로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함수 하나 내에서니까 점프가 함수 하나 내에서 여기서 여기로 혹은 뭐 여기서 여기로 이런 식의 점프였는데 실제로 점프의 기능은 어떤 메모리 위치로 다 점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게 이제 프로세스의 메모리 맵이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스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쯤에 이제 이렇게 힙이 있을 거고 데이터 부분이 있을 거고 맨 아래쪽에 텍스트 코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점프의 대상은 코드의 어떤 부분이 돼야 되겠죠.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코딩을 한다면 점프의 대상 주소로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CPU는 단순하게 지정된 대로 시킨 대로만 한다는 거죠. 여기다가 점프의 목적지로 데이터, 글로벌 데이터의 위치, 스택의 위치, 힙의 위치 적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CPU는 똑같이 그냥 여기에 코드가 있나 보다 하고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를 읽어와서 이걸 명령을 하고 간주하고 읽어와가지고 CPU가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우연히 명령어가 있다면, 명령어 코드가 있다면 그럼 그대로 실행됩니다.
계속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는데 해커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반드시 그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 코드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해커가 뭔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유저로부터 데이터를 읽거든요. 파일 읽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읽어드리면 뭐 힙이 어딘가 이런 데 데이터 읽어드리겠죠. 원래는 내가 이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그 텍스트 입력 부분에 어떤 진짜 프로그램 코드 바이너리를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바이너리 코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어떤 이제 그 해커의 조작에 의해 가지고서 프로그램 카운터, 리턴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주소가 바뀌게 되면 여기를 점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드가 실행돼요. 여기서 코드가 실행돼가지고서 프로그램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이제 CPU들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 지금도 이렇게 되는데 그 OS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체제는 그래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보호의 기능을 합니다. 호출을 보호의 기능. 실제 지금은 똑같은 메모리라도 점프를 할 수 있지만 그 OS에서 프로그램 파일에 보면은 리눅스 같은 경우 파일에 접근 허가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파일을 읽을 수 있느냐, 쓸 수 있느냐, 실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똑같은 어떤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옵션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되는 이런 게 있죠. OS에. 메모리도 사실 그렇게 관리합니다. 똑같은 메모리 데이터인데 이 부분은 실행할 수 있는 메모리며 실행이 안 되는 메모리며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이제 OS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렇게 용이하지 않는데 CPU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CPU 입장에서 단순하게. 자, 아무튼 콜이라는 명령어는 특별한 명령어라기보다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택을 잘 이해하고 이제 함수 소출 관계의 스택의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하면은 함수 소출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는데 그것을 한 번에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사실 이제 코드만 볼 때 이렇게 콜이라고 그래서 함수 이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셈블리 코드를 보더라도 마치 하이레벨에서 프로그램 하는 것처럼 이게 함수 소출하는 것이구나 라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는 일은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프로시저 호출과 관련돼 가지고 제공되는 CPU 명령어 중에는 return RET라는 명령어가 또 제공됩니다. 그런데 역시 RET라는 명령어도 기존에 없는 기능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능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얘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일까요? 이전에 봤던 여러분의 이제 어셈블리 코드 예를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그 push EBP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셋업 부분, RD 부분, 피니시 부분 이렇게 이제 어셈블리 코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이런 작업을 하고 여기에 항상 맨 끝에는 RET라는 명령어가 있었습니다. 이 RET라는 명령을 만나면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봤습니다. RET라는 명령어를 보면 사실은 끝나면은 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이 주소를 꺼내 와가지고 이 주소 값을 읽어내가지고 이 값을 점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파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점프 또 그 값을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 호출이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프로그램 흐름의 제어가 이렇게 이 코드가 이렇게 실행되다가 여기서 만나면은 이 코드를 이렇게 갔다가 이 코드 흐름에 있다가 여기서 다시 점프해가지고 이 코드. 그러니까 이전에 봤던 뭐 이 풍문에서의 점프 그런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얘가 점프해 갈 위치는 펑션의 위치로 여기 딱 고정되어 있는 위치가 있지만 얘가 리턴될 위치랑 고정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항상 스택에 도움을 받아서 얘는 리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은 스택 값을 팝 혹은 무브 해가지고 그 무브된 값으로 점프를 해야 되는 이런 기능이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또 역시 콜과 마찬가지로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return이라는 명령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명령어로 변환을 해보면은 top EIP와 같은 겁니다. top EIP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현재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현재 스택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꺼내와가지고 프로그램 카운트에다 세팅한다는 거죠. 사실 원래 우리가 점프라는 명령어가 점프하고 여기 라벨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명령 하는 일은 등식 여기 쓰게 되면 이 명령 하는 일은 뭐냐면 move 라벨을 EIP에 넣는 그렇겠죠. 점프가 이 역할을 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CPU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CPU는 뭔가 동적인 움직임을 일으키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 상태만 계속 변경시키는 거죠. 그 중에 중요한 상태인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변경시킴에 따라서 사실 점프가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왜 이걸 move로 안 하고 점프를 했느냐? 저기서 왜 그러면 저기도 팝 이런 걸 안 하고 return RET라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는 for과는 좀 더 for도 마찬가지긴 한데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게